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사과, 8연승, 불협화음, 기부금인데요. 먼저 사과라는 단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4월 30일 방송된 필수처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폭등하고 있는 밥상 물가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유례없는 사과값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산지 밀착 취재를 시작으로 농산물 가격 결정의 핵심인 경매제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문도 안 연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세의 절반 값으로 청송 사과를 판매하는 할인 행사. 기간은 단 3일뿐입니다. 밀접 파종은 있어도 사과 파종은 처음인 것 같아. 문을 연 지 10분 만에 150상자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웃지 못할 사과 오픈런까지 벌어진 건 연일 고공행진 중인 과일값 때문. 백화점, 유명 백화점에서 한 알에 뭐 15,000원, 19,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농민들은 그 가격을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0% 감소했는데 왜 가격은 그 몇 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걸까요? 경매제에서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품질보다 양이라고 합니다.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으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고 사과값은 치솟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첨가물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는 6군데, 농협 공판장을 뺀 나머지는 모두 민간업체입니다. 이들 5개 민간업체의 지난해 순수익은 모두 합쳐 319억 5,700여만 원. 순이익이 300억 원을 넘긴 건 사상 처음입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이런 회사들을 도매시장법인이라 부르는데요.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경락가의 4, 5%의 수수료를 생산자로부터 받습니다. 위탁 판매업자는 손해날 게 없어. 뭐 이 가격 진폭에 따라서 수목불기능의 가격 진폭에도 자기 마진에 전혀 변화가 없다. 공영 도매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소유주는 농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대기업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이, 동화청과는 원양어업을 하는 신라교역이, 대하청과는 건설업을 하는 호반그룹 계열사가, 한국청과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알 수 있는 주당 수익률. 무려 88%가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10,000원 내면 이자가 8,800원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가격 진폭을 키우는 경매제와 가락시장 개장 이래 40년간 이를 독점 운용해온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우리 농업비서관도 만나고 농식품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필요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네 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없고 그러면은 연락을 드려보면은 꼬리를 내리는.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도매시장 법인의 수익률은 늘어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어낸 방송이었어요. 시청자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5대 법인이 전부 농산물 관련 업체가 아니라는 게 너무 어이없음. 농업 당사자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한자리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진짜 규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 농가 아들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결국 대기업이 만든 도매시장 법인 배 채우는 데 쓰입니다. 잘못된 경매제도 이번 방송으로 진짜 좀 널리 알려져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너무 터부시하고 있는 것 같다. 대체 누구를 위한 도매시장이고 경매제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농산물 경매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최근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치솟은 만큼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PD수첩에서는 경매제 문제를 오래전부터 다뤄왔잖아요. 876회 요동치는 배추값 불안한 유통구조 편에서 다뤘다는 것을 이번 방송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답답함을 넘어서 좀 분노가 일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랑 배 중심의
선물 세트에서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는 부처인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그 선물 세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생산량 감소 탓에 이 가격이 오를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정부에게 재고 관리를 통한 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압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차였습니다. 이날의 방송이 좋았던 거는 추적극의 스토리텔링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 문제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할인되는 사과를 겨우 구할 수 있는데 경매장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과 박스가 쌓여 있었고 도대체 이 많은 사과 박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택배 상자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쌓여 있는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가락시장보다 더 많은 사과 박스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좀 사과 할인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훨씬 더 어떤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좀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쳤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과락시장의 그 유통을 관리했었던 한 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이 임기 내에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벽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또 카르텔 문제도 지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비판적으로 분석이 되었다면 더 충실한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매제라고 하는 게 왜 농민과 소비자에게 그 모두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굉장히 언급을 많이 되었어요. 1997년 방영됐었던 전원일기 800화 볼펜 농사라는 에피소드인데 양촌리 사람들이 이제 직접 그 가락시장으로 이제 시금치를 팔러 갔는데 양촌리 김영신 시금치 100자! 그럼 우리 게 얼마나 소리예요? 박스당 2,000원에 낙찰된 거고 두 번째 것은 2,500원에 낙찰된 거예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당일에 잠깐 차이에서 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막 변동이 되냐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죠. 말하자면은 볼펜을 굴리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농사에 대한 모든 법안이나 이런 것들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돼 오고 안 바뀌고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다만 좀 구성적으로는 전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게 유통업자 도매법인의 어떤 독점 구조라든가 그 정부의 어떤 미온적 대책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 보여주는데 좀 산발적이고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경매제랑 독점적 도매법인의 문제를 먼저 다룬 다음에 유통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편법을 쓰는가, 왜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 정리를 잘 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구성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8연승입니다. 박지종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5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222대 가왕전이 펼쳐졌는데요. 8연승에 도전하는 히로에락도 라기다와 새로운 가왕 자리를 넘보는 야간개장의 뜨거운 승부가 전파를 탔습니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지금부터 3라운드 가왕 후보 결정전. 오늘 가왕석에 새바람을 일으키러 왔어요. 풍력 발전기! Goodbye, sadness beyond your way. 눈물을 감추고 Hello, my happiness, you here to stay. 내 곁에 있어줘. 평소대로 내 가락에 취해보지 않겠소? 야간 개장! 내가 어찌 떠나려는 거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말로 떠나버리는 너를 원망하겠지. 다시 만나고 싶은 복면 가수는 바로 등장하는 야간개장입니다. 가왕 히로에락도 라기다의 방어 무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히로에락도 라기다! 정말 사랑했구나 그댈 매일 돌아보며 사는 날. 히로에락도 라기다가 승리하면 8연승에 성공합니다. 8연승 이상 가왕은 딱 3명. 222대 복면 가왕은 바로 히로에락도 라기다.
야간 개장이 강력한 상대였던 만큼 이 8연승이라는 기록이 참 값졌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확인해 볼까요? 네, 댓글 살펴보시죠. 목소리, 가창력, 호소력 끝판왕. 제발 희로애락님 9연승 꼭 하자. 희로애락은 진짜 장르에 제약이 없네. 원곡자가 누군지 까먹을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듯. 한마디로 천상계, 음악대장 넘어서나 오랜만에 장기 집권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희로애락도 락이다는 8연승에 등극한 역대 4번째 가왕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죠. 위원들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복면가왕의 화제성을 보면은 실력은 뭐 기본이고 거기에 캐릭터와 스토리의 매력까지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희로애락 가왕도 여러 면에서 이런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복면가왕의 프로그램의 애시청자들은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날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의 락에서도 또 감정의 진폭을 가장 크게 다룰 수 있는 록 발라드를 선곡을 해서 정말 방어의 진심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자인 야간개장 역시 정말 역대급의 반응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과 뮤지컬 배우다운 그 극적인 표현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선곡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역대 복면가왕의 이제 방어전 중에 가장 팽팽한 대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화제의 방송이었고, 다만 이제 역대급 대결이었던 것만큼 그 패널들의 분석도 좀 거기에 따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왕이 왜 이런 의도로 선곡을 했는지, 어떻게 편곡을 했는지, 가창 스타일은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짚어줬다면 음악 방송으로서 조금 더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야간 개장을 보면서 이번에는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가왕의 방어전 무대가 시작되니까 이번에도 가왕이 이기겠구나 강력하게 예감할 수가 있었어요. 이윤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록을 만드셨죠. 8연승 가왕에 바람이 분다라고 했고, 신봉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개장을 계속 응원해 왔는데 가왕감을 돌려보는 때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로 애둘러서 이제 가왕의 승리를 또 예상을 했고요. 아무래도 희로애락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이면서도 섬세한 가창력의 벽을 이번 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출연자들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차분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애절한 무대가 돋보였는데,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보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도 복면가왕을 보는 이유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출연진들의 구성이 이번 회차는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레트로 보컬 그룹 출신도 계셨고요. 이제 갓 데뷔한 정말 어린 분도 계셨고, 뮤지컬 배우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로웠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침내 이제 4번째 8연승을 한 가왕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4명의 8연승을 한 가왕들이 모여서 4대 가왕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무대를 또 꾸며본다면 아마 복면가왕을 좋아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관심을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자분들께서 이런 무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 집권 가왕의 탄생에 큰 관심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음악대장의 기록까지 단 1승이 남은 상황에서 과연 희로애락도 락이다가 9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협화음입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네, 4월 29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결혼 25년 차 불협화음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모든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내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춤 솔루션을 전했습니다. 가수분들이 트로트 가수.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연예계로 뛰어든 지가 지금 한 20년이 됐네요. 20년이요? 나를 인정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찾았던 것 같아요. 동반자. 지나고 나니까. 그 무덤을 내가 판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에너지 좋으시다. 큰 박수를 주시면 더 잘하지 않을까. 오늘 뒷담수다. 자, 우리 조 실장님. 됐어요? 행사 끝나면 더 주변 정리하잖아요. 그게 안 도와줘요. 나는 이제 끝나면 그 뒤 치닥거리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아우 힘들죠. 네, 힘듭니다. 이거 또 다 내려야 되잖아 또. 이걸 본인은 안 하지 나는 이거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내리려고 하면 혼자 또 죽어 나빠. 맞아요. 뭘 맞아 맞기는 씨. 말로만 대답은 맨날 맞고도 맞다 그러지만. 어머. 머리 아파. 하나 없겠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도 많이 서운해져. 말 한마디, 많이 아팠어? 이 말 한마디면 완전 만병통치약인데. 제가 즐기는 게 바로 축구인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려면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면 또 느리게 나오니까. 근데 같이 가시지 왜? 기대하고 가는 거지. 혹시 돌아올 때 멋있는 근사한 집에 가 밥을 먹을란가? 내가 가는 데마다 꼭 자기가 가야 돼요. 축구도 자기가 가야 되고 어떤 모이든 가세요. 어디 가면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고 나한테만 집착을 하는 거야. 어디 가면 전화하고 뭐해? 막 이런 집착. 남편하고 전화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궁금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은 거는 아니는데 네. 혼자 밥 먹는 걸 싫어해, 혼밥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나간 이날 굳이 전화를 걸어서 밥을 먹으러 올 거냐 안 먹으냐 물어보는 거는 나한테 늘 너무 요구가 많네. 남편분은요. 불안저 애착인데요. 회피형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의지를 하면 싫은 게 아니라 좀 불편해요. 아내분은 가장 소중하게 대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강렬하게 확인하고 느껴야 안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분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이걸 이해하시는 건 두 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남편분이 애쓰시면서 매번 짜증이시네요. 왜 굳이 같이 일하시는지.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다른 성향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은 모두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갈등도 이런 오해에서 생기고요. 두 분 다른 성향을 아셨으니 이제 화음 맞춰 잘 살아나가시길 응원드려요. 부부 사이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솔루션이 전해진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온영 박사 배우의 솔루션의 특징이 좀 잘 드러난 에피소드였다고 봐요. 남편이 본인도 답답했는지 이제 먼저 출연을 신청을 했고 방송 그 말미에서도 되게 속 시원한 얼굴하면서 이런 상담을 한번 꼭 받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도 내가 왜 그렇게 회피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캐릭터였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남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답답함을 많이 해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피형 불안적 애착이라는 진단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그 아내의 그 관심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 때문에 더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인정했다라는 데서 부부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이날의 좀 주요 화두라는 것이 남편의 회피형 애착과 이제 아내분의 이제 집착형 애착 사이의 어떤 관계성. 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나 자신과 상대에 대해 이해해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정말 두 사람이 그동안 왜 갈등했는가라는 것이 두 사람이 어떤 성향 차에서 비롯됐는지를 저도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고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 굉장히 필요했었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속 이제 그 행사를 같이 다니시는데 스포트라이트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남편분의 불만 중 하나는 나도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에 대한 내가 그 무대의 중앙에 설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연예인분들이잖아요. 연예인분들은 정말 그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좀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향 차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얘기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금 더 잘 지내보겠습니다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이런 성향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가 됐다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부금입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걷기 경쟁에 내몰린 제주도 경찰관들을 단독 취재했는데요.
걸음수에 따라 기부금이 쌓이는 선한 취지의 행사이지만 걷기 실적이 고가에 반영되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입구, 경찰관들이 차량을 세워둔 채 걷기 시작합니다. 해변길을 따라 시작된 발걸음은 백사장으로 도로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순찰을 하며 걸음수에 따라 기부가 되는 걷기 행사에 참여 중인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정도를 걸으. 제주도 곳곳을 걸어다니는 경찰관들은 한 달 전부터 부쩍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석 달간 하루에 6,000보씩을 걸으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을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이후부터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문제는 상당수 경찰관들에게 강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선 경찰서들은 걷기 실적이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며 경찰관들에게 휴대폰에 걸음수가 측정되는 앱을 깔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성과평가에 방해를 한다? 너무 어이가 없고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고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럴 수가 있나. 행사 앱에 경찰관 개인별, 경찰서별 걸음수 순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경찰서 간 경쟁도 더해졌습니다. 어느 부서 이만큼 걸었고 그걸 실시간으로 순위화되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에 런닝머신을 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하냐 하니까는 아니 그 제일 좋은 거 그 러닝머신 뛰는 게 제일 빨리 올릴 수 있다고. 걷기 경쟁에 내몰린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세워둔 채 멀리 걸어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사건 대응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걷는 거에 일단 집중을 하게 되면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걷다가 절도범을 잡는 등 우수 사례가 나오면 승진과 평가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었다며 감점은 없고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라 강요는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 인사 고과를 앞세워 강요받아온 건 구체적인 걸음수였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경찰서별 걸음수 순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경찰서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보도를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저렇게 한없이 걷다가 긴급 출동해야 될 상황이면 차까지 언제 뛰어가나요? 경찰이 도보로 순찰하는 건 좋은 일이고 범죄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큽니다. 근데 실적에 반영한다 하면 의도가 흐려지게 되는 거죠. 진짜 좋은 행사인데 참 아쉽네요. 좋은 취지였지만 걷는 데 집중해서 사건 대응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단독 취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서별 걸음수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게 공개되는 거는 사실은 경쟁을 붙이는 게 되죠. 상명하복의 어떤 조직 문화 안에서 특별한 악의 없이도 어떤 식의 부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독 보도로 방송되는 것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이제 출동이 늦어져서 어떤 크게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은 사실은 이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이런 선제적인 그 예민함이 굉장히 그 언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죠. 하지만 이제 정작 걸음수를 채워하는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다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그 부당한 요구들이 업무에 좀 부당한 강요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또 이 사례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 공무원법이나 경찰 내규를 좀 더 취재를 해서 근거를 같이 뒷받침해서 보도를 했더라면 조금 더 탄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이 그 윗선에서 결정한 일을 그 일방적으로 하다라는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가 중요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소외된 어떤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잘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렇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보도가 같이 이뤄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단독 보도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사회 속 여러 조직의 명과 암을 조명하는 뉴스데스크의 시선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